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5분 컷 시리즈를 시작하고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거나 말씀드렸던 위대한 저자들이죠. 밥 프록터, 조셉 머피 등의 스승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의 모든 성공 철학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의 역작이죠. 성공의 법칙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출간되기 거의 10년 전인 1928년에 출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나폴레옹 힐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을 받아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록펠러 등이 포함된 507명을 무려 20년에 걸쳐 직접 인터뷰하고 분석하며 말 그대로 집대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937년에 일반 독자들을 위한 다이제스트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약본 형태로 출간한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인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엄청나게 자세히,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무려 1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100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공한 507명은 어떻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마인드를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실제 사례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와 원자, 전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로 빛의 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작고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분자 속에 있는 연속적인 회로에서 회전하는 이 원자는 다시 물리적 물질 중 가장 작은 입자인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자는 두 가지 형태의 힘에 불과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는 이걸 양전하, 음전하라고 부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모든 전자는 결국 종류와 크기, 성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가 모래알이든 물방울에서든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먹는 음식, 접시, 식기류, 식탁까지 궁극적으로는 단지 균일한 전자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물질의 모든 입자는 매우 불안정한 운동을 계속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이 맨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고체인 물질은 없습니다. 가장 단단한 강철 조각도 단지 회전하는 분자와 원자, 전자의 체계적인 덩어리일 뿐이죠. 그리고 이 강철 조각의 전자는 금, 은, 황동의 전자와 같은 성질을 지녔고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모든 입자에는 원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주위를 돌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유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유체라는 건 흐름과 막힘이라는 뜻이고,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움직임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의 형태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전기와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진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진동의 관점으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밥 프록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힘을 뭐라고 부르든 일부 연구자들은 이 힘의 진동 속도가 우주 물체의 외관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진동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의 귀는 초당 32,000번에서 38,000번의 진동으로 생성되는 소리만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보다 초당 진동수가 증가하면 이제 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은 초당 150만 번의 진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여기에서 진동수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당 300만 번의 진동은 보라색 빛을 만들어요.
이 이상의 진동수에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과 다른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진동수를 더 높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진동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 힐은 결국 똑같은 에너지일 뿐이며 진동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역시 초당 진동수를 제외하면 소리, 열, 빛의 움직임 에너지와 정확히 같다라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 별 등 모든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의 형태는 단 하나, 즉 전자만 존재하듯이 모든 물질을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의 형태도 결국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자는 결국 모든 인간의 두뇌가 생각의 주파수라는 진동을 송출하고 수신하는 방송국이자 수신기지라고 강조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찰과 사고를 통해 만들어내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저자는 외부로부터 생각이 밀려 들어오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는 경험도 바로 인간의 뇌가 이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이 에너지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고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의 진동을 감지해서 그 생각의 에너지 강도에 맞는 파장 운동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같은 생각,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확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전 우주의 무한한 공간은 인류가 내보내는 모든 생각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도서관과 같은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2023년인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마인드에 관해 정말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기 확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기 확신을 말하기에 앞서 소위 자기 불확신을 주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6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누구든 하나 이상의 두려움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도대체 어디서 물려받은 걸까요? 저자는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통해 유전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전은 한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차례로 물려받은 미신과 믿음, 전설, 사상 같은 것들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 보통 부모님이겠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에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생각이라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진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신체 세포나 기관처럼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2살 정도 되는 아기의 마음은 유연하고 열려 있으며 순수하고 자유롭죠. 아이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놓은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자라면 그 생각이 아무리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생각을 뿌리 뽑거나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인 이상 이런 자기 불확신을 주는 두려움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에 당연히 지니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바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정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이죠. 저의 이런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책 속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자기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명한 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월한 존재다. 높이 오르려면 생각을 높게 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삶의 투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강자나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저자는 사람의 기질에는 미묘한 뭔가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요. 저자는 여기서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의 엄청난 가치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줍니다. 나폴레옹 힐이 시카고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한 불황자가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자가 수년 전에 썼던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이 책을 쓴 분을 만나러 왔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조그만 제조업체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돈을 잃고 너무 상심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미시간 호수에서 자살을 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요. 저자는 엄청나게 좌절한 이 남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실험실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앞에 그 사람과 함께 섰어요. 그리고 커튼을 한쪽으로 당겨서 이 남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꺼냈습니다. 저자는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결국 다시 미시간 호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 자신이나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거울로 다가가 열흘 동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으로 뒤덮인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바뀌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훗날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한 곳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고요. 저자는 이때 생애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강인함과 힘 그리고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똑같이 그때 그 거울 앞에 섰다고 해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던 교훈을 정작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질책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실패와 불행, 가난으로 몰아넣는 것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삶을 두 손 가득히 성취해내는 것도 전부 생각에 달려 있어요. 다만 성공을 다짐하는 것과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쓰는 말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저자 나폴레옹 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을 때만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텔레파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전파한다. 비록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당신은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님들 중 눈치채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지만 그동안 아껴두었던 책들과 저자들을 제가 요즘 들어 하나 둘씩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저서는 아무래도 1963년 출간된 잠재의식의 힘인데요. 오늘 이 책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셉 머피의 생각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월리스 와틀스, 나폴레옹 힐, 네빌 고다드, 밥 프록터 등을 통해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정말 온종일 뼈 빠지게 일했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 아들은 맨발로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에는 버터, 우유와 감자로 끼니를 버텼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 백내장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앞이 잘 보인대요. 저도 의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는 지난 25년간 이런 순간을 대비해 $8,000를 저축해 놓았단다. 학업을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인데 일단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한다. 졸업 후에 이 돈으로 개인 병원이 즐비한 런던 중심가에 개원하는 게 어떻겠니? 그때까지 이자도 계속 붙을 테니까 돈은 불어날 거고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든든할 거야. 의대 공부하는 동안 정말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이 돈을 써도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정말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졸업하면 너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절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를 다니며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일 밤과 주말에는 약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학과 수업 조교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은행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할 날이 다가왔고 이윽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한평생 광부로 살았다. 돈이 안 되는 직업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통장에는 돈은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금광이 있단다. 캐도 넘치는 고갈될 일이 없는 금광 말이야. 네가 네 안에 있는 금광을 발견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 엄청나게 당황을 했겠죠. 의대에 진학하기 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돈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으니까요. 몇 분이 지나 아들은 실망과 충격에서 조금 회복한 후 아버지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바로 부자라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 느낌은 용기와 믿음, 자신감을 주었고 자기 스스로를 믿게 해주었던 겁니다. 은행에 $8,000가 있다는 믿음은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8,000짜리 계좌를 가진 것과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결국 가난한 광부였던 아버지는 의대를 가는 아들을 지원해줄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불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외과의사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믿음을 갖는 데는 반드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있죠. 아버지가 말해줬을 때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지만 스스로 이걸 할 때에는 보다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수입을 내가 아는데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고 받아오시는 월급으로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계좌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과연 이 아들은 그렇게 주경야독하며 의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의대에 진학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대 진학은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생계를 위해 바로 돈을 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저에게 10번, 100번을 물어봐도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야 5%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5만 개에서 8만 개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는 생각은 하루에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그냥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잡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컨트롤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떠오르는 소위 그 잡념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결론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95%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에피소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생각을 훨씬 더 강하고 통찰력 있게 표현해준 조셉 머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을 조심하라. 경제적 결핍이나 한계에 대한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가난이나 부족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힘든 일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축복에만 집중하라. 번영을 향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워라. 어디에서나 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라. 부를 향한 감각이 실제로 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낸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다. 다음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머피의 강연 후 로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실전에서는 안 통해요. 박사님 강연을 들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2번씩 번영, 풍요, 성공을 확언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지지리도 못 사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사업으로 번 돈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 세금들은 철밥통 공무원들과 복지수당만 축내는 사람들에게 가버리겠죠. 조셉 머피가 그와 대화를 나눠보니 로저는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늘 경제적 어려움을 한탄하는 습관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세금 정책, 복지제도 같은 사회 시스템을 탓하며 자신은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재의식은 가장 주목하는 생각을 흡수해 인생에서 경험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조셉 머피도 정확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로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하는 걸 확언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그러자 로저는 아침 저녁 5분씩이요.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이에 대해 조셉 머피는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세금이나 정부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이 질문을 듣자 로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그리고 조셉 머피가 이어서 로저에게 말해줍니다.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끊임없이 불평할수록 문제가 계속 커져 궁핍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정말 피해자로 만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문제에 관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외부 요인에 정확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로저는 저자의 조언에 따라 사고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간이 흘러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자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로저는 결국 부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당연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말을 보여주는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집중하는 것을 점점 크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전자기기든 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머리를 한 사람들 역시 여러분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포착될 겁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예시지만 이건 삶의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하신다면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했던 그 무언가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무언가라는 세상 속에 살게 될 정도로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그 무언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저자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연 후 소피라는 젊은 디자이너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속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번 일을 망치면 업계에서 매장될지도 몰라요. 박사님께 배운 대로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확언했어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해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셉 머피는 대답합니다. 소피,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뒤에 서서 당신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참견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식으로는 일 못해요. 상사가 괜찮은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요. 그래도 도움은 안 돼요. 상사라면 제가 업무를 잘 파악했는지 확인만 하고 제가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둬야죠. 옆에 딱 붙어서 닥달하면 제가 당연히 실수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저자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나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 말은 잠재의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확언하는 행위는 잠재의식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잠재의식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과연 일을 잘 해낼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결과를 최대한 생생하고 온전하게 시각화한 다음 시각화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일은 무한한 힘을 지닌 잠재의식에게 그저 맡겨두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지닌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셉 머피는 확언이라는 것이 더 많이 할수록 효과도 더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확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하는 것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확언을 틈날 때마다 막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봐요. 조셉 머피의 말처럼 부하 직원을 믿지 못하고 그 뒤에 서서 일하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자신의 잠재의식을 못 믿어서 계속 감시하고 닥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투명하지 않은 머그잔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그잔 가까이로 가서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서는 이 안에 물이 있는 걸 나는 믿는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면서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까지 뭐가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룬 게 있어야 믿겠다는 자세를 고수하실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될 것 같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물이 담겨있는 머그잔을 확인하고 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에 바로 그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농무님의 몰입 두 번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여러 번 느꼈던 부분인데요. 특별한 목표가 없으면 제 스스로도 뭔가 생기가 없고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목표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조 비테일 박사는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목표를 일단 정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강한 열망 혹은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다세포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다 생명체라는 거죠. 다세포 동물은 단세포 동물과 달리 공생공사, 즉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동시에 죽는 거예요. 이런 생존 방식이 유리했는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조직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철저한 위계 질서에 따라 분업하고 협력한다는 건데요. 마치 전쟁터에서 각 부대원들이 부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대략 100조 개에 이르는데 이런 세포가 모여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세포가 각기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합니다. 어떤 세포는 눈, 어떤 세포는 귀, 어떤 세포는 입, 또 어떤 세포는 손, 어떤 세포는 발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포들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통신 시스템이 바로 신경, 그러니까 뉴런이고 이 신경이 진화해서 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뇌 없이 신경만 있는 하등 동물들도 많죠. 그 다음으로는 세포 간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세포들이 각자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생존에 치명적일 테니까요. 예를 들면 눈을 통해서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발이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잡아먹히고 말겠죠. 100조 개라는 엄청난 개별 생명체들로 구성된 공동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세포 간 혹은 몸의 각 기관 간의 철저한 위계 질서와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뇌의 전두 연합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관도 종합적인 상황 판단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의 전두 연합령이 위계질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은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목표 지향성일 수밖에 없는 진화론적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거울 뉴런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기는 이 거울 뉴런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기가 처음부터 어른처럼 서서 걸을 수는 없지만 어른처럼 서서 걷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이 목표를 추구하죠.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목표 지향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을 걷는데 성공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아기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보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 아기는 더 열심히 시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시냅스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걸음을 조정하는 이 시냅스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아기는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잘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시냅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뇌졸중을 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걸리는 병이죠. 발병하면 손상된 뇌세포가 조정을 담당했던 신체 부위가 마비됩니다. 이런 증상은 해당 신체 부위의 운동을 기억하고 담당했던 시냅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활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뇌세포는 재생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냅스는 더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의 주변 세포에 그 운동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발달되면서 마비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시냅스가 형성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표가 생기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목표를 갖기 전 여러분과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에 대해 목표가 생기면 노력도 저절로 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상에 널려있는 종이 몇 장을 구겨서 3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의 목표는 그 종이를 휴지통에 꼬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꼬린을 목표로 신중하게 던졌지만 빗나가서 휴지통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짜증이 나시죠. 이건 목표에서 벗어난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내적인 처벌입니다. 반면에 종이를 잘 던져 골인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은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에 대한 내적인 보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단지 종이를 휴지통에 던져 넣는다는 그 목표를 임의로 만들었을 뿐이지만 그 순간부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성공과 실패로 갈립니다. 여러분이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혹은 실패라는 커다란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커다란 자극과 의미를 만들어서 그 행위에 대한 내적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 뭉치를 휴지통에 던져 넣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종이 뭉치를 휴지통에 꼭 넣고야 말겠다는 절실한 마음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라는 자극의 세기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 자극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자극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여러분 몸에서 감지하는 내적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큰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목숨을 건 전투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생존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잊은 채 오로지 종이를 던지는 행위에 저절로 혹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해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진화론적 본능인 목표 지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내적 중요성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가 생기면 저절로 노력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한두 번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몇 번 생각날 때마다 잠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하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걸 이루어가는 중이고 그 미래는 다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해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다시 그것에 대해 생각을 시작합니다. 교세라의 창업주의자 일본 항공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인데요. 이나모리의 생각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설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렬하게 그리고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를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조금 전 제가 심지어 자면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나모리 가즈오 역시 자나깨나 끊임없이 라는 표현을 했죠. 보통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뇌과학적으로 진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의 해마는 낮에 경험한 사건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폐기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 저장을 해요. 이때 해마는 정보를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보와 연관시키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순간에 관련된 기억들이 모두 검색되어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된 기억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 도서관에 책이 꽂혀 있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책을 다시 꽂으려고 할 때 관련 주제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낮에 얻은 중요한 정보를 관련된 정보들과 연관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려면 그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는 기억을 꺼내는 능력은 강화되고 반대로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약화되는데요. 잠자는 동안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기억이 잘 떠오르지만 정작 자는 동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낮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우연히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잠잘 때 얻어진 아이디어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얻어진 아이디어는 평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잠을 자면서 얻어진 생각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위 자나깨나 생각하기 혹은 자면서도 생각하기를 할 정도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신념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머지않아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죠.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확신은
1, 2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운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허들이 꽤나 높아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도 이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이때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지금 그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위대한 결과를 얻어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신념, 믿음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겁니다. 에머스는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었죠. 저자의 표현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은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는데 주어진 제한 시간은 8시간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스스로 속기 바둑을 두면서 1시간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오늘 하루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